1997년 10월의 어느 날 밤, 캐나다 밴쿠버 교외 어떤 광장 부근에서 늦게 귀가 중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비를 무릅쓰고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가에서 온몸이 피토성이 된 어떤 여자가 손에 무기를 들고 튀어나왔습니다. 차를 가로막고 창문을 두드리며 겁먹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이며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초량한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차 안의 젊은 부부는 여자의 손목에 수갑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그녀를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조치했는데요. 여자의 복부와 허벅지가 다쳤고 혈액에서는 대량의 알코올과 금지품을 발견하였죠. 병원에서는 부상자를 치료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다친 여자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밤 그녀는 매춘을 하기 위해 남자를 따라 겨웨이 농장에 있는 아주 낡은 트레일러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심한 악취에다가 침대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녀는 그 침대에 눕는 걸 거절했는데요. 갑자기 남자가 뒤에서 그녀의 목을 찔리며 수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는데요. 두 사람은 트레일러의 좁은 공간에서 뒤엉켜 한 덩어리도 돼서 다투는 중 여자는 공구하면서 날카로운 도구를 꺼내 남자를 마구 찌른 후 문을 열어 폭우 속으로 뛰어들어 쩔뚝거리며 농장 옆 큰 길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이 외진 어설길에 마침 누군가가 차를 몰고 지나갔는데 전에 얘기한 그 젊은 부부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경찰 측은 그녀의 진술에 따라 사건 동장과 연인이 얘기한 범인을 찾아냈었죠. 그러나 그 남자는 오히려 무고해 보였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윌리엄 픽턴인데요. 지적 장애 때문에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집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픽턴은 자기는 단순히 즐기려고 한 거다. 수갑은 그냥 성인용품으로 사용하는 거다. 사실은 그녀가 악심을 품은 거고 탈주하기 위해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거고 자신도 그녀에게 찔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측 조사 결과 픽턴은 현지인에게 평판이 아주 좋았어요. 호탕하고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를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곤 했었죠. 이런 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시민에 대해 경찰의 경계심은 풀렸습니다. 그가 사람을 해쳤다는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어서 그냥 둘은 성매매 관계로 사건 기록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녀는 마약 중독자의 알코올 중독자이기에 법원이 그녀의 진술을 얼마나 믿겠나라고 생각하며 경찰은 픽턴을 석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일까요? 아래 내용을 계속 봅시다. 1년이 지난 후 밴쿠버 동부경찰서에서 어떤 중년 남자가 실종 신고를 하였는데요. 특이한 건 이 남자는 매춘녀와 사귀는 사이였고 매춘녀를 실종 신고하는 거였습니다. 다정한 손님이 매춘녀를 사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몇 주 동안이나 여자는 자취를 감췄어요. 온갖 방법을 다 생각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숨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그때 당시 밴쿠버에서는 매년 매춘부가 실종됐는데요. 1998년 상반기에만 23명의 여자가 실종됐었어요. 손님의 신고는 데이브라는 경찰의 관심을 끌었죠. 그는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강력하게 조사 요구를 하였어요. 밴쿠버 동부경찰서는 드디어 여러 매춘부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995년부터 시작된 매춘녀 폭행 사건을 조사하여 사건 중의 용의자를 한 명 한 명 확인하였습니다. 어느덧 3년이 흘러 2002년 연말이 됐습니다. 경찰은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확실한 목표가 없는 데다 길거리에는 수많은 매춘녀들이 실종되고 있었습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아 밴쿠버 경찰서는 왕립 기마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특별안전전담반을 구성해서 본 사건을 같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괴짜 삼촌 픽톤을 조사했었는데요.
입소문이 너무 좋았었어요. 농장 일꾼들은 장기든 단기든 전부 그를 칭찬하였고 또 주변 이웃들은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하였죠. 하지만 전담반이 수사 시작한 지 몇 달 뒤에 사건 책임자 헨리는 어떤 밀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픽토니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여직원이 술에 취했었는데요. 그녀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넌 절대 픽토 농장에서 나오는 소시지 먹지 마라? 그 고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 농장 곡창에 왼쪽에는 돼지 한 마리 그려놓고 오른쪽에는 한 여자를 매달려 놨어. 돼지고기 자르다가 또 인육 자르다가 전부 고기 분쇄기로 갈아서 소세지를 만든단 말이야. 바닥에 노란색 물건이 무더기로 쌓여있는데 엄청 징그럽다? 바닥은 닦고 또 닦아도 청소가 안 돼. 이것은 엄청 중요한 단서죠. 헨리는 재빨리 이 여자를 기마경찰본부로 데려와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그날 이 여자는 또 술에 취해 있었고 마약도 해서 정신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취조실에서 울고불며 몸부림도 쳤었죠. 결국 수사의 도움은커녕 헨리 경찰은 상사한테 욕만 먹게 됐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찾지 못하겠나며 헨리는 기분이 꿀꿀했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 끝에 혼란스러운 증언에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사람의 지방이 노란색이라는 상식은 아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답은 하나겠죠. 시신 처리하는 것을 실제로 봤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노란색 지방을 직접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여자를 불러 질문했을 때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때 얘기한 것은 술에 취해 헛소리한 거였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픽토니 농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헨리 경사는 여전히 픽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어요. 수색 영장은 받지 못했지만 헨리 경사는 직접 농장으로 달려가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그가 갔을 때 괴짜 삼촌 픽톤과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헨리 경사를 더욱 의아하게 만든 건 픽톤은 헨리 경사가 수사 영장이 없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헨리 경사를 자신의 곡창과 돼지우리로 데려갔습니다. 농장 환경은 지저분하고 더러웠고 돼지우리에는 악취가 심했습니다. 헨리는 상해 흔적과 시신 처리에 관련된 것을 못 봤습니다. 냉장실에 있는 고기는 돼지고기였고 돼지가 먹는 것도 일반 사료였습니다. 더러운 것 빼고는 전부 정상적이었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얻지 못한 헨리는 할 수 없이 그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손을 내밀어 픽톤과 악수를 하며 작별을 고했어요. 이 악수는 그를 평생 잊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손바닥은 끈적끈적하고 촉촉한 데다 또 푹신푹신해서 몇 초만 잡았지만 사람을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간 떨면서 경찰의 강력한 육감으로 보기에 단순한 농부는 혼자 살고 조용하고 남에게 밉보이지 않고 평생 독신이었고 취미가 없었고 가방줄이 짧은데 힘은 많다. 연쇄살인범의 모든 특징에 그는 거의 다 일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헨리 경사는 속으로 이 사람에게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추측은 추측일 뿐 증거가 없으면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헨리는 픽톤과 관계가 좋은 이웃과 직원에 대한 조사를 줬고 그와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을 찾으면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는 최근 몇 년간 농장 직원 리스트를 샅샅이 뒤진 후 앤디 벨라우다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앤디는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공구를 훔쳤다는 이유로 쫓겨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앤디는 마치 경찰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의 방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농장에서 발생한 이야기를 하자 앤디는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떨면서 두려워했었죠. 앤디는 마약 중독자였는데요. 마약 퇴치센터를 떠난 후 픽토니 농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소할 것이 없었는데 빅터는 아낌없이 농장에 있는 방 한 칸을 비워서 그를 묵게 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사이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픽톤이 갑자기 앤디 보고 돈을 주고 여자와 관계를 맺자고 제안을 했었죠. 하지만 앤디는 단연간 마약 섭취로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어 거절했습니다. 생각 밖에 픽톤은 웃으면서 친밀한 행동을 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고 했죠. 그는 상자 안에서 수갑을 꺼내 침대 위의 비계를 덕으로 하여 어떻게 사람의 양손을 수갑으로 거꾸로 채우고 어떻게 철사로 사람의 목을 조르고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무기로 사람의 기도와 동맥을 끊는지 등의 동작을 능숙하게 연기를 했어요. 의기양양하게 연기를 하는 그를 보고 앤디는 겁에 질려 더욱 픽톤과 함께 가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픽톤은 중을 그리면서 떠났는데요. 항상 밤에는 아무도 없는 헛간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앤디는 깜짝 놀라 깨어났지만 가서 확인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얼마 안 돼 픽톤은 앤디가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를 쫓겨냈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도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신용도가 낮았습니다. 그는 장기간 마약 섭취하였고 또 전과자여서 경찰은 이런 사람을 믿기가 힘들었고 또 그의 진술도 수사영장을 받는 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 2월 6일에 농장 근처에 살던 어떤 청년이 갑자기 기마경찰본부로 달려가 픽톤의 농장에 불법 무기가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재빨리 농장으로 달려가서 픽톤의 사무실에서 등록되지 않은 무기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불법 무기 소지죄로 픽톤을 체포하였고 얼마 안 돼 수색영장도 받아냈습니다. 100명이 넘는 경찰은 1년 9개월 동안 농장을 샅샅이 뒤져 수사하였습니다. 수사에 무려 7천만 캐나다 달러를 사용하였는데요.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색과 감시에는 3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을 투입되어 캐나다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과 세정 작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로써 100여 명의 원원이 묻힌 인육공장은 마침내 그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경찰 측은 농장의 많은 물건에 예를 들어 반지, 오크톤, 냉동, 냉장고에서 총 80개가 넘는 다른 피해자들의 DNA를 검출하였습니다. 행방불명된 몇 춘부의 DNA 기록은 없었지만 끝내 12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납치, 시신모독죄 등이 포함한 총 76개의 혐의를 제기하였는데요. 연쇄살인범 픽톤은 종신형의 25년간 가석방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장 냉장고에서 정체불명의 고기를 발견하였는데 확인 결과 인육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캐나다 BC성 보건국은 신속하게 농장에서 판매된 모든 육류 제품을 횟수 여과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구매한 소시지에 들어있는 고기가 인육일 수도 있으니까요. 또 경찰 조사 결과 픽톤은 피해 여성의 시신을 토막낸 뒤 돼지에게 먹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밴쿠버 경찰서는 피해자 가족에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실수 때문에 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체포하지 못하여 더 많은 여성이 살해당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재판 과정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였죠. 증거는 확실하였지만 전에 술 취한 여자와 앤디를 제외한 다른 직원과 마을 주민들은 전부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증언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원으로 픽톤의 증인이 돼서 법정에서 그를 위해 탈주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아마도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앤디의 증언이 기억나시나요? 픽톤은 그를 안 지 얼마 안 돼 함께 살인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마을의 친구들은요? 매춘일을 해치는 게 그들의 평상시 즐기는 게임 아닐까요? 픽톤이 체포된 후 마을 주민들이 연쇄살인마를 지지한다는 것은 아마 법인을 보호하는 것만 아닐 겁니다. 픽톤은 그들이 증언을 못한다고 장담하였어요. 왜냐? 그들이 감히 증언을 해서 그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다면 누구도 발벗고 못 찰 거니까요. 지옥은 비어있고 악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지를 면한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범인을 도우는 사람입니다.
범인을 감싸는 건 사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구입니다. 감사합니다.